다음은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가 의외로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냥 뭐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된 지방선거 결론 뻔하지 않냐 이랬는데 상당히 뭐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그 여론조사로 봤을 때 지방선거의 민심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는 정당 지지율이잖아요. 지방선 이제 대선 끝난 이후 이긴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패배한 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일단 정당 고정표에서 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울지가 않았어요.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뭐냐? 과거의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양상이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당 고정표가 한 70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인물표가 한 30으로 보는데 정당 고정표에서는 거의 비슷해지고 후보를 누가 내느냐 인물표는 후보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판이다. 두 번째, 대통령 선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77.1%까지 나왔죠. 지방선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10% 내지 15% 이상 낮습니다. 실제 우리가 조사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약 60% 내외에서 나와요. 어떤 지역은 내려가면 50%뭐 초반도 나오고 많이 나와봐야 60% 지역별로 다르지만은 한 65%가 잘 안 넘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게. 실제는 또 가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것보다 더 낮아. 그러면 투표율이 한 55에서 60% 정도를 갖고서 치러지는 게 대선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여야 양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나와서 치르는 선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상은 정당 지지율이 비슷하면은 핵심 지지층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면은 결국 결속력의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그 지지층을 묶어낼 수 있는 후보를 그리고 물론 이제 대선에 비해서 좀 더 이 지지층을 묶어낼 수 있는 후보를 그런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를 보면은 전국 지지율에서와 비교를 예를 해볼 때 경기도는 뭐 이재명 후보가 저기 선전했고 서울은 윤석열 후보가 선전했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즉 중도층이나 이 그 무당층들의 투표를 많이 투표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결국은 운동장은 평평한데 후보를 누가 내느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차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공천 문제나 이런 문제에도 지금 제대로 안 풀리고 검수완박까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으니 초기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상당히 그 해볼 만한 선거인데 조금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는 조짐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서울은 지킨다 하더라도 경기 인천을 뺏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완성하지 않으면은 바로 레임덕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챙기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지방선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후보의 인물이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양쪽 결집세들이 지지층들이 쭉 결집돼 나왔을 때 마지막 승부는 그래서 이 국힘 같은 경우에 윤당선의 의중이 상당히 좀 이렇게 지금 후보 공천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다. 실제 그런 양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 조짐 자체가 김원혜 그러니까 당선인 대변인이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닝해서 나오는데 사실은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의 입 노릇을 하던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워낙 뭐 이 상당히 또 역량도 뭐 탁월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빼서 그러니까 경기도에 보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그러니까 윤 당선인 입장에서 경기도는 꼭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대선 때 한 5% 정도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도를 잡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기도에 가면 왜 그 김원혜 그러니까 의원을 그렇게 또 꼽느냐.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대안으로 나왔던 지금 등장한 사람이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를 봤을 때 윤당선 입장에서는 뭐 선배님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러니까 윤당선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됐을 경우에 상당히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국정을 장악해서 나가는 부분에서 약간은 좀 찜찜한 구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보이는 것이 김태형 의원 아닙니까? 김태형 의원이 충남. 사실은 그 원내대표 강하게 도전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터닝했는데 이건 지금 윤당선이 부탁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청도를 분명히 잡아야 된다. 자신이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또 고향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중북권 민심을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것도 보이는 거고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컷오프 해가지고 결국은 뭐 재심에서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심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태 의원이 뭐 사실 당내에서 너무 강한 발언을 해서 밉상으로 찍히긴 했지만 공간위에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저는 컷오프 시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대안 자체가 황상무 전 KBS 앵커인데 물론 뭐 뭐 이게 지명도 같은 건 높지만 정치적 경험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모험수를 낼 정도까지 그런 김진태를 제껴야 될까? 그 부분은 결국은 윤심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금 윤심이 작용된 부분이 저는 유영아.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사실은 유영아가 박심을 얻고 놓을 때까만 한다 하더라도 저러다 말겠지 이랬는데 지금 그 윤당선인이 직접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그 자리에 윤당선인이 그 유영아가 배석하고 그거 풀라고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박심 플러스 윤심이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당히 홍준표 의원이 쉽지 않은 지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거는 똑같이 경기도에서 유승민을 나름대로 상당히 그러니까 윤당선이 경계하는 모습처럼 비치는 모습이 여기도 오버랩된다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이 될 경우에 본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유영아가 낫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방 그 윤당선인이 지금 지방선거에 작동하는 사례를 쭉 들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6월 1일 날 선거에 지면 진짜로 레임덕이 바로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선거에 어쨌든 이기려고 생각을 하고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작동을 했고 또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못마땅해도 있는 사람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직들을 그대로 주고 어쨌든 그 대구에는 김재원 유영아 부분을 일단 단일화를 이룰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있다가 시간이요. 그래서 홍을 한 명이 상대하도록 하지 두 명이 분산되어서는 이기기가 어렵죠. 한 명이 되면 뭐 홍이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또 경기도나 대구 같은 경우는 윤 입장에서는 당의 비주류 수장이 있기가 이 존재가 있고 그게 설치는 게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초장에 당의 비주류 수장들이 정계 은퇴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김은혜를 무리하게 경기도로 박았잖아요. 인수위 대변인 할 때는 뭐고 또 경기도 박을 때는 뭡니까? 그러니까 상황 진전에 따라 급하게 결정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계보를 만들고 있고 당을 그리고 그 정치적 당 내부의 반대 인물들을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뭐 대구도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손치더라도 강원도는 뭐 다시 경선하기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죠. 그리고 대구는 내가 볼 때는 단일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실 거기에 구도 유심히 보면은 오히려 김재원 의원이 이제 윤심을 지금 쪽에 서서 지금 선거를 치르는 이런 구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나 이 강원도는 윤당선이 뜻대로는 잘 안 될 것 같고요. 딱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는 어느 정도 그게 관전될 수 있는 거는 경기도가 변수일 거예요. 경기도는 유승민을 당심을 갖고서 이 아웃을 시킬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강원도는 그 미는 사람이 거기 기반이 없었던 케이스고 대구는 워낙 홍준표 세력이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윤 당선인 뜻이 잘 안 돼요. 반면 경기도는 사실 유승민 후보가 대권 주자라 하지만 경기도에 기반이 없어요.
거기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의정의 작용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보여요. 작용이 되면은 내가 볼 때는 김은혜를 당선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후보는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망하기에는 만약에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다면은 아마 경기도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유승민이 당선되었을 때와 김은혜가 당선되었을 때 당선인 정부의 어떤 그 향후 5년간 임기 과정에서의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문제는 섣불리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김은혜 그 인수위 당선인 대변인이 이렇게 이 경기지사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의 맞습니다. 뭐 반 이상이 59명 중에 50명. 그래 이거는 지지 선언을 하고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도 바로 드롭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이인재 전 의원까지도 그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당심은 윤심으로 김은혜로 그냥 정리돼 버렸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기울어지는 예,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 때 이 어떤 상호 협의 속에서 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준석이 옛날에 바른정당 할 때는 자기는 뭐 유승민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게 자기 정치 목적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늘 그 이야기 문제 제기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랑 이야기를 대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윤 당선인이 다시 이렇게 뒤집는 카드로서 이 김은혜 카드를 내밀었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은 뭐 이 김은혜 기세가 그 당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가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아까 말한 대로 뭐 4.8%인가요? 이겼잖아요. 이게 이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기냐 지냐가 이 좀 좁게 보면은 그게 지방선거의 성패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은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완성하게 되니까 그 국회의 의석 부족을 상당히 이 기세로 나가면서 이후에 그 정계 개편까지도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활을 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기도지사 그 선거에. 그래서 이쪽 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김동연 지금 아직까지 합당을 안 했죠. 합당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지었죠. 김동연 김동연 후보가 근데 토론에 참석도 안 하고 뭐 이러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간에 그 보통 전부 다 각 당이 5대5잖아요. 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 이런데 뭐 그걸 좀 조정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그거 될지 모르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 깝깝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마 좀 있으면 이야기 나오겠지만 사실 김동연 카드는 서울시장으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밀고 경기지사에는 그 조정석이라든지 그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이게 이재명 그 후보랑 함께 하면은 그 힘이 예를 들면은 뭐 완성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 승리를 다툴 수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완패를 해버리고 구청장 그리고 지난 2018년 거꾸로 예를 들면 지방선거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음이 깝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게 더 플러스 어느 인물을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먼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게 다 꼬여버렸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꼬여버리고 지금 아까 말씀대로 뭐 지금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배제 컷오프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당에서 또 당 윤리위원회 뭐 특권 조사를 갖다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뭐 지시하고 지금 이 전열을 가다듬고 해야 될 그 지금 민주당이 이 완전히 지금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저는 이번에 그 서울시장 네.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러니까 그 첫 단추를 잘못 깬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대선에 졌다.
그 대선에서 보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한 5% 정도 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또 작년 4월 달에는 또 완전히 참패했다. 4월 달 그때 보궐선거 때 오세훈 18%죠. 18%. 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한테 엄청나게 참패를 당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도 질 거야. 그런 상황이면 그럼 누가 제대로 된 사람 놓을 수 있을까? 안 놓을 것 같아. 그렇다고 보면 누군가 신인 나와갖고 망신당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막 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득표력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을 그럼 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에 하는 게 선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 사람 누구지? 그러면 이낙연 안 오겠지? 그러니까 박영선 안 오겠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 총대 맬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송영길 대표 찾아가 이야기하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를 여기서 간두고 싶지는 않은 거죠. 뭔가 이 지금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불쏘시개론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 말이죠. 찾아갔다고 표현했잖아요. 예. 풀렀다는 이야기도 불렀다는 있어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대선 때 대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기는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대선 이기고 나면 다른 또 정치적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져버리니까 그럼 자신의 정치적 진로가 막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완벽한 오판을 했는데 본인이 지금 나가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대선 패배에 대한 그럼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지난 대선 때 586 용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아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요 민주당 후보 되잖아요. 그럼 서울에 출마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의 소속의 강력 단위가 아니라 다른 옆에 강력 단위로 출마하면서 현역 의원이 중도에 사퇴하고 가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럼 개항을의 유권자들은 뭡니까? 개항을 2년 전에 그 총선 나와갖고 내가 4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대변자로 하겠습니다 해갖고 인천시장을 가면 말이 그나마 됩니다. 되는데 자신이 서울시장 출마를 간다고 해서 현역 의원인데 개항을 포기하고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꼬였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좋다. 일이 힘든 선거니까 내가 그러면 시민들, 셰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내가 판을 짜줄게. 나는 그러니까 직접 뛰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좋은 인물들을 내가 발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쟁해라. 그래서 우리가 설사 이걸 진다 하더라도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분위기를 그렇게 끌어갔더라고 하면 저는 양상이 달랐을 거다. 본인의 너무 이 지금 정치적인 미래를 너무 빨리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완전히 다 꼬여버렸고 거기에 또 소위 말하는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완전히 지금 우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송영길 카드가 이재명의 어떤 그 전략이냐 처음에 다들 그렇게 받아들이는 또 그게 또 아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개파 문제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금수완박에 이어서 지금 서울시장 공천이 상당히 지금 난간에 봉착인 것 같아요. 지금 저게 민주당 내부가 여태까지 보면 청와대나 아니면 또 대선 후보 이재명 이 두 사람들에게 줄을 서다가 지금 어쨌든 이재명이 최근에 상당히 조용해졌잖아요. 금수완박 국면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걸쳐 있다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거 판단 못 하겠어요. 대선 후보에서 이 당선권까지 근접해 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이 후유증과 이 법무장관 한동훈을 임명한 부분이 자기한테 결국은 칼로 날라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재명은 지금 정치적 국면에서 사라졌다고 봅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럴 때는 사라지는 게 제일 낫죠.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이 호랑이 늑대가 놀던 고래 호랑이도 사라지고 늑대도 사라지니까 토끼들이 이제 이게 통제가 안 돼갖고 저렇게 지금 막 사태가 혼란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의 본질을 그렇게 저는 봐야 될 거라고 해요. 예, 그 하여튼간에 지금 우리 경기도와 지금 서울시장을 했는데 그 오세훈 현 시장이 민주당에 지금 거론되는 모든 분들과의 그 조사에서 50%를 넘고 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현재 저런 공천 난망을 겪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지난 대선의 근접한 결과라도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예, 그런 우려에 바로 그것은 구청장하고 그 지방의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막대한 미치게 되고 그게 또 서울의 영향이 또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빨리 속히 아마 그 서울시장 후보 공천 문제를 일단락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 아까 대구시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김재현 유영아 단일화는 없다고 그래요. 아까 황 소장 있을 거다 그랬는데 왜 없느냐? 지금 김재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친박 핵심이었잖아요. 네. 친박 핵심이 유영아와 맞서는 모양은 박근혜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본인도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단일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건데 유영아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대요. 예, 전혀 생각이 없고 그런데 김재현도 그래 그러면은 뭐 가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되면 이제 국회의원 자리를 내놓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지역에 출마자가 이번에 2등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공천되게 돼 있다 이런 말이 아니 그 실제 유영아 변호사가 거기다가 지금 집을 얻었대요. 수성을에.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더 또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그것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2등이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됐잖아요. 2등이. 그래서 둘 다 단일화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아까 홍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한 55에서 60%로 지금 투표율이 추정될 때 결국은 각 당의 어떤 이 지지 세력들이 얼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 또 그분들한테 플러스 인물표로서 할 수 있는 사람 공천하느냐 뭐 이게 그 선부가 달려 있다고 아까 분석하셨는데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경기도에서는 이 국힘에 있어서 그 경선 결과 이런 부분들이 이 국힘이 경기도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민주당은 이 현재 공천 서울시장의 이 난간을 뚫고 정말 국민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이제 전략공천 될 수밖에 없어요. 전략공천 돼서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지난 대선 내내 아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가 판을 깔고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영입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 이랬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아무도 영입을 못했어요. 네. 대선 기간 내내 네. 당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참 새로운 인물 영입한다는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바깥에서 안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뭐 초대선 의원들한테 한번 떼어봐라 이렇게 정치적 체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근데 그 영입을 못했다 안 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영입할 인물밖에 생각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386 세대 퇴진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밑에 세대 지금 40대 세대들 정치는 보면은 더 답답해요. 사실 거기에 대중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뭐 당직은 몇 선을 했고 뭐 당직은 뭘 맡고 선수는 몇 선 섰고 당직을 쌓아도 국민들이 봐갖고는 전혀 대중적 지도자로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제일 갑갑한 부분이 뭐가면은 당내에 국회의원들은 후배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 대중적 정치인들은 만들어 놓지 않았어. 두 번째, 안 그러면 386 세대가 스스로가 자기가 사회 리더 그룹, 대중적 정치인으로서 성장했어야 되는데 본인들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이 대중적 정치적 국민들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 없습니다. 당내에서. 결국 보세요. 이낙연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물론 당에 좀 먼저 들어오기는 했어도 전통적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민주당에다가 서울시장 누가 나가니 안 나가니 그러지만 예를 들어 송영길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내 사람은 없어요. 돌고 돌아가고 전번에 그래서 아마 뭐 그게 신문 기사가 오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박모씨를 후보로 낸다 그런 이야기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는 게 현재 민주당의 내부 실정입니다.
네, 제가 그 차 교수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고 그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그 박지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박지원. 예.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와 예. 또 상당히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네. 이 민주당에서 볼 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균형 감각 있게 해나간다는 저도, 이런 평을 예.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봤습니까? 저도 좀 그 하는 이 발언을 보니까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네. 일천한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인생의 경험 자체도 상당히 또 총량적으로 적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리하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정치적 메시지를 써주나 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그렇게 누가 써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라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가상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 지금 일종의 낙하산 인사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자신의 정치가 완전히 굳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내놓았던 메시지를 어느 정도 관철만 시키고 한다면 저는 정치적 제목감으로 아주 좋은 하나의 제목을 한번 발굴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대선 뭐 후반기에 이재명 후보가 발탁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매일 이재명 후보랑 이 톡으로 주고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럼 그 명심이네요. 예, 그런 이야기들도. 근데 그러니까 그 명심이 이 금방 얘기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네. 강요하는 부분. 그래서 네. 이재명 뜻이 또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저도 그 대목에서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의 뜻을 가면 전달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재명 쪽에 있는 그러니까 좀 가깝다는 사람들이 많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박원건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 밀어서 됐는데 사실 원내대표만 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드라이브 안 할 거라고 봤는데 드라이브 하는 거 보면 그 이재명 뜻이 좀 실린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박지원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근데 어제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지금 경선에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박지원은 상당히 차라리 그럴 거면 노영민도 공천하는 마당에 그럼 왜 그러면 노영민은 공천하고 송영길은 공천 안 된단 말이냐. 차라리 지금 나와 있는 후보 경선시켜라. 이래 또 이야기하는 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의 코치를 받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